다음으로 이제 열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물리에서 열기관을 배운다 그래서 무슨 자동차, 기차에서 실제로 무슨 기관이 사용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 장착이 돼서 어느 펌프가 펌프질이 되면서 연료가 사용이 되면서 이게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페달을 돌린다 이런 거는 절대로 다루진 않겠죠. 우리는 과학의 물리학을 공부하는 거지 공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자세한 작동 원리가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때 더 알아보는 걸로 하기로 하고, 우리는 열기관의 물리학적인 정의와 이 열기관에서 사용되는 연력학 과정, 가장 대표적인 열기관들의 연력학 과정들을 살펴보고 각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저번 시간에 배운 연력학 과정들의 내용을 적용해서 알아볼 수 있는 물리량 변화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리가 물리학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해 겉핥기를 하자는 소리죠. 자, 열기관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열기관은 말 그대로 열을 활용한 기관이 열기관이겠죠? 뭐 안 그래요? 그 뜻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요거죠. 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역학적인 일을 이끌어내는 기관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말 그대로 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냥 기계 장치 같은 거 작동시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나 기차나 이런 교통수단에서 사용되고 공장 같은 기관에서도 사용이 되는 그런 열기관을 통틀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소개되어 있는 건 이제 가장 대표적인 4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이번 2단원에서는 교과서에 보면은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증기 기관, 스털링 엔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기관, 그리고 증기 기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스털링 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털링 기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스털링이라는 분 이름을. 스털링 기관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열기관의 어떤 효율을 나타내는 열 효율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텐데,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양 대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면 효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 열 효율이라고 부르는 지표가 거의 존재하는 열기관들 중에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스털링 기관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프가 또 등장을 했어요. PV 그래프라고 부르는 압력 부피 관계 그래프를 표현을 한 거고요. 우리가 연력학 과정 같은 경우는 압력과 부피를 통해서 다른 물량들을 살펴보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약간 국룰이야. 그래서 이 압력 부피 그래프를, 부피압력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느냐는 우리가 스털링 엔진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해석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써가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럼 제일 먼저 스털링 기관이 어떤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지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스털링 기관 같은 경우는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등적 과정을 거치고요. 등온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등적 과정을 거치고 또 다시 등온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출발점이 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등적 과정, 등온 과정, 등적 과정, 등온 과정 이렇게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를 각각을 좀 뜯어보면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에서 나로 갈 때 이 상황이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왜 등적 과정이냐? 부피라는 요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상태로 세로축의 값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로축으로 이렇게 곧게 뻗은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부피의 값이 V1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뭐만 증가하는 상태? 압력만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나 같은 경우는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 등적 과정이라서 부피 변화는 없지만 압력은 어떻게 되는 상태? 압력은 증가하는 상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등적 과정 한번 복습을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등적 과정이라서 부피의 변화가 없으면 뭐가 0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1이 0이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거나 받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연력학 제일법칙 같은 경우는 기체의 열 에너지를 뭘로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냥 100%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다.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등속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기체의 온도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다. 오케이? 이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T분의 PV라고 하는 보일샤벨 관계에서 부피가 일정하지만 압력이 증가하니까 온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기억하셔야 돼요. 온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자체의 부호가 뭐가 돼요?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열의 부호도 양수이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는 열을 어떻게 하는 상황이다? 열이 양수이기 때문에 열을 내부로부터 흡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E를 흡수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열에는 또 다른 데서도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뭐 Q, 뭐 1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까요? 처음부터 붙여서. 자, 두 번째 나에서 바로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등적 과정 다음에 등온 과정을 거친데요. 이건 왜 등온 과정인지 알겠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곡선을 따라서 곡선의 연장선을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 TH라고 써놨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요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뭐가 똑같다? 온도가 요 TH로 똑같다는 거랑 같은 말이겠지 뭐. 다시 말해 나에서 바로 이동하는 요 과정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과정 내내 다 요 곡선 위에 점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TH가 항상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와 압력이 변하고 있는 중이겠네. 그러니까 등온 과정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온 과정을 거치는데 부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나에서 바로 가면 갈수록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화살표를 안 보였구나? 이렇게 가는 상황이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있네. 다시 말해 부피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등온 팽창하고 있는 과정이 나에서 바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오케이? 자, 등온이기 때문에 뭐가 변화가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죠? 다시 말해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건 뭐도 없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자체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팽창이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외부의 일을 어떻게 한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다시 말해 일의 부호가 양수다. 같은 말이 되겠죠.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연력학 제곱축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기체에 출입한 열이 오로지 기체의 1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팽창하는 상황이니까 1의 부호가 플러스고요. 그럼 열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열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똑같이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 뭘 한다? 일을 한다. 그래서 프린트랑 교재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함이라고 써져 있죠? 오케이? 자, 이제 등온 과정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온도분의 압력 부피 곱한 게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등온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차피 일정한 것들이니까 상수니까 얘를 없애고 PV가 일정한 상황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PV가 지금 그래프의 축이잖아. 그쵸?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맨 처음에 그래프 그릴 때 뭐 XY가 뭐 일정이다 이런 거 가지고 그래프 하나 그린 적 있었잖아요. 이런 걸 무슨 그래프라고 그래?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래서 뭐 X축, Y축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고 막 이랬었잖아. 이거 생긴 게 뭐랑 똑같아야 돼요? 이 XY가 그냥 압력 부피가 된 것 뿐이니까 요 곡선이나 요 곡선이랑 생긴 게 똑같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보통은 등온 과정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이제 반비례 곡선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요 밑에 있는 이 L, 그러니까 로우 템퍼러처라는 소리죠? 낮은 온도의 곡선도 똑같이 반비례 형태의 이런 반비례 형태의 곡선형태를 띄고 있겠죠. 그냥 잠깐 상식. 세 번째 과정을 보자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가는 거죠. 가에서 라로 가는 과정. 자,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가 일정한 상태예요? 부피가 V2로 일정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도 무슨 과정이 돼요? 얘도 똑같이 등적 과정이 되겠죠. 등적 과정. 등적 과정인데 압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
압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부피 변화는 없지만, 등적 과정에서 부피 변화는 없지만 압력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죠. 똑같이 생각해주면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체가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은 1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같다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보이샤를 관계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하고 있으면 온도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온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 역시 감소한다는 소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는 음수가 된다. 그럼 똑같이 열의 부호도 음수가 되겠다. 자, 열의 부호가 음수라는 얘기는 기체가 열을 어떻게 한다? 외부로 방출하고 있다는 소리나 같은 말이 된다. 그러니까 요 다에서 나로 가는 이 과정 중에서는 열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외부로 이렇게 방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번째, 라에서 원래 시작점이 가로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여기도 라에서 다랑 똑같이 이 등온 곡선 위에 과정이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무슨 과정이라는 소리야? 등온 과정이라는 소리인데 라에서 가로 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부피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피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팽창하는 거야? 압축하는 거야? 압축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라에서 가로 갈 때는 등온 압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없고요.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 부피는 줄고 있는 상황이다. 자,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건 뭐도 없다는 거?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없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떻게 바뀌어요? 기체에 출입한 열이 오로지 1로만 변환이 된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거고. 자,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거야, 받는 거야?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의 부호가 음수가 되겠네. 그럼 1의 부호가 음수라는 건 열의 부호도 음수다. 자, 열의 부호가 음수라는 얘기는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랑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라에서 가로 가는 동안은 똑같이 외부로 열을 어떻게 하는 거? 방출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연력학 기관이 굳이 이건 비단 스터링 기관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카르노 기관이라고 그래프를 하나 더 볼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PV 그래프의 변화를 보이더라도 차분히 침착하게 앞에서 배운 연력학 과정들을 잘 적용을 해서 물리량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유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력학 과정들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이 한 바퀴를 전체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가에서 시작점에서부터 이 스터링 기관을 한 바퀴 뚝딱 돌려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의 그 전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가에서 나로 등적 과정을 거치고 나에서 가로 등온 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게 되겠죠? 외부부터 흡수하게 되는데 나머지 과정을 거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니까 한 바퀴를 돌면서 이 스터링 기관이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 에너지의 총량은 요 Q1과 Q2를 더한 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 두 개를 더한 거, 다시 말해, 이 스터링 기관이 한 사이클을 돌면서 흡수한 열 에너지의 총량을 QH라고 한번 놔볼게요. 우리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나보다 고온인 열원에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받는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하이 템퍼러처라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H로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다에서 나로 등적 과정을 거치고요. 나에서 가로 등온 압축 과정을 거치면서 외부로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니까 이 한 사이클 동안 스터링 기관이 외부로 열을 방출한 총 방출량은 Q3와 Q4를 더한 게 되겠죠. 한 바퀴를 돌면서 외부로 방출한 열 에너지의 총량을 이렇게 QL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건 왜 L이겠어요? 로우 템퍼러처, 저온의 열원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한 바퀴 사이클을 돌면서 스터링 기관에 출입한 열 에너지의 양을 구하고자 한다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나한테 열 에너지를 갖고 온다는 소리고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건 나로부터 열 에너지를 내보낸다는 소리니까 한 바퀴 사이클을 돌면서 나에게 출입한 열 에너지의 총량은 흡수한 열 에너지에서 방출한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100의 에너지를 흡수했고 50의 에너지를 방출했으면 나는 총 50의 에너지를 흡수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흡수한 열 에너지의 총량에서 방출한 열 에너지의 총량을 뺀 요 양이 한 사이클을 돌면서 출입한 열 에너지의 총량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을 알고 있죠. 한 사이클로 관점을 달리하더라도 연력학 제2법칙은 똑같이 성립을 하잖아요. 열 에너지 출입의 총량은 뭘로 전환이 돼야 한다?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기체가 외부해 준 1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었죠. 근데 보면 사이클을 돌잖아요. 가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가 P1, V1인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물량이 물리량이 막 변하다가 결국엔 P1, V1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치? 근데 압력과 부피가 처음과 끝이 똑같다? 그럼 모두 똑같아야 돼.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알고 있잖아요. 요게 일정해야 하는데 이 압력과 부피가 처음과 끝이 똑같아. 그럼 당연히 온도도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하죠. 한 사이클을 돌면서 온도가 결국엔 시작과 끝이 똑같다? 그럼 모두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얘기야. 내부 에너지도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소리네. 다시 말해 한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면 스털링 기관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상황이지. 맞아요. 이게 운동하는 사이클을 이 연력 과정이 한 바퀴 진행되는 내내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스털링 기관의 사이클의 시작점과 끝점의 내부 에너지를 비교를 하자면 그 변화는 없다는 점이랑 같은 거죠. 오케이? 그럼 이 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스털링 기관을 작동을 할 때 한 사이클을 작동할 때의 열 에너지에 출입한 양은 그 양이 100% 뭘로 전환이 된다? 이 스털링 기관이 한 사이클 동안 외부에 해준 1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 자, 요거 첫 번째 식 있죠?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둡시다. 우리가 이제 열기관의 효율을 다루는 열 효율에 대해서 다음 단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요 식을 아주 유용하게 써서 열 효율식을 좀 더 유도를 간단히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비단 스털링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이클을 도는 모든 열기관이 있잖아요. 이 사이클을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열기관들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고 전부 다 에너지를 성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열기관, 물리학에서 다루는 열기관에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식의 의미는 반드시 알아두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오케이?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1이라는 걸 P, 델타, V로 표현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우리 피스톤 운동 가지고 요거 유도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압력과 부피에 어쨌든 변화량이 달려있긴 하지만 두 물리량의 곱으로 1이 표현이 돼 있네? 자, 물리량에서 곱의 의미를 갖는 건 이 물리량을 축으로 갖는 그래프에서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넓이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나에서 다로 이동을 하면서는 요만큼의 일을 할 테고, 오케이? 나에서 가로 가면서는 요만큼의 일을 받겠죠? 그러면 한 사이클을 돌면서 이 스털링 기관이 외부에 해준 일의 총량은 이 외부에 일을 해준 요 전체 넓이에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요 조그만한 넓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남는 넓이는 뭐가 돼요? 이 우리가 프린트나 교과서에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한 사이클의 넓이, 요게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의 총량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열기관을 한 바퀴 돌리면서 출입한 열에너지는 고온에서 흡수한 열에너지에다가 저온에서 흡수한 저온에 방출한 열에너지를 뺀 걸로 총 열에너지 출입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사이클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사이클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출입한 열에너지는 기관이 해준 1로, 기관이 외부에 해준 1로 정리된다. 그리고 그 기관이 외부에 해준 1은 PV 그래프의 이 한 바퀴 도는 사이클의 넓이로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은 기관이 외부에 해준 일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요점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털링 기관의 이름을 달고 이렇게 좀 한 사이클을 살펴보긴 했지만 이게 그래프가 살짝 바뀌어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를 해서 결국엔 같은 방법의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